네,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법률 요구 원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법률 요구 원칙 적용이 안 된다라거나 아니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다라거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기억하고 디귿이 지금 취소 폐지입니다. 폐지.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의 폐지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죠. 직권 취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권 취소면 위성소죠. 위성소. 그 다음에 철회죠. 철회라고 하게 되면 적발장이죠. 적발장. 위성소 적발장. 위성소 적발장에서 위법 성립 소급 적법 후발 장래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행정행위 폐지에 대한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수익적 행정행위를 폐지 취소한다. 그 내용상 하자와 관련돼서 항상 삼형제 세트 메뉴가 있었고, 첫 번째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법률 요구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제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가 되겠죠. 직권 취소라고 하게 되면 그 취소 사유는요, 처분이 위법할 때 또는 법에 그와 같은 취소 사유가 규정되어 있을 때, 요거 두 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철회라고 하게 되면 철회 사유에는 부동철사 개벽이 이렇게 있겠죠. 부동철사 개벽 이렇게 있습니다. 부동철사 개벽, 벽은 법이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부담 불이행, 상대방의 동의, 철회권 유복, 사정 변경, 법령 개정, 법령상의 철회 사유, 이렇게 철회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를 하게 되면 이미 설정된 권리나 이익이죠. 기득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신뢰 보호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3년이 경과하면 실권의 법리로 강화될 것이고, 보충적으로다가 비례 원칙의 적용도 받게 될 것이고, 전부 문제 나왔었죠.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있는 법률 요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권 취소하고 철회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어디를 보라고 했어요? 여기서 위성소에서 소급이냐 장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소급과 장래를 보게 되면 직권 취소가 철회보다 더 침익적이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하고 적하고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위하고 적. 여기를 보시면 위법한 처분 같은 경우에는 취소될 것이 이미 예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철회가 더욱더 침익적인 처분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어떤 결과가 달라져요? 밑에 있는 철회 같은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아니겠습니까? 후발적 사유이기 때문에 사정 변경 등의 그와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입법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엔 아예 법률 요구 원칙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법률상 근거, 이거는 불효설 입장이 되는 겁니다. 법률 요구 원칙 적용이 안 되니까 위에 해당하는 게 맞는 거고요.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없습니다. 아예 법률 요구가 적용이 안 되죠.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침익적인 처분이 맞고 법률 요구도 적용이 되는 게 맞는데, 하지만 이거는요 원처분의 법적 근거가 바로 직권 취소의 법적 근거가 돼주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건 아니겠죠. 그럼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위에는 법률 요구가 적용되는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고, 밑에 같은 경우에 법률 요구 자체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고, 둘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시게 되면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 재량행위입니다. 이 재량행위에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을 한다.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행정절차법 제20조에 따르게 되면 그 처분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서 공표하라고 했잖아요. 처분 기준으로서 이 재량준칙을 만든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다면 그 기준을 내가 조금 노트에 좀 적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재량준칙을 만드는 것 역시도 이것도 재량인 겁니다. 그 자체가 재량이라고 하게 되면, 처분이 재량이면 재량준칙을 제정하는 것도 역시 재량이지 또 다른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재량권의 근거가 바로 재량준칙 제정의 법적 근거가 바로 돼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 리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처분에 부과되어 있는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부담의 내용을 변경한다. 이건 뭐야? 부관의 사후 변경이죠. 부관의 사후 변경인데 사후 변경, 사후 부관이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는 정확하게는 이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건 맞고요. 필요가 없는 건 맞아요. 이거는 부관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얘기하는 거죠. 부관의 위법성은 이제 첫 번째, 부관 부가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부관 부가의 가능성.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부관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부관의 한계. 이렇게 있고, 이 부관 부가의 가능성 여기서 논의하는 게 바로 뭐냐? 행정행위에다가 붙이는 게 이제 부관이 될 텐데, 이걸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나누고 나서, 그것이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인가, 아니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인가, 이걸 이렇게 나누시고, 그 다음 다시,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를, 그것이 재량행위인가, 아니면 기속행위인가, 이렇게 나누죠. 나눠가지고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이러면 이제 부관을 붙일 수가 있고 기속행위에는 붙일 수가 없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전통적 견해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최근 견해에 따르게 되면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신분 설정 행위죠. 공무원 임명이라거나 귀하고 가라거나 국공립학교 입학화 결정이라거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예외도 있을 수가 있고 기속행위라고 하더라도 기속과 재량에 대한 문제는 법률 효과 부분의 문제니까 법률 요건 부분에다가 붙이는 무엇은요? 요건 충족적 부과는 붙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할지라도 여권 발급이나 인감증명서 발급과 같은 공증행위에는 유효기간이라는 부과를 붙일 수도 있는 예외 사유가 존재하기는 하지요. 그 다음 이게 문제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부관의 한계로 이렇게 갈 테고 여기 가가지고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요, 부관으로서의 한계 문제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거는 행정행위의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로서의 한계 문제가 있죠. 여기서 세 개로 나눠지고, 여기서 세 개로 나눠지고 들어가게 되면 항목간 영내법이죠. 항목간 영내법. 항상 목간통은 영내에서 하는 건데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은 사항적 한계가 되는 것이고 사항적 한계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목은 목적상 한계가 되는 것이고 기선 선망 어업 허가 사건 이건 비례 원칙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간은 시간상 한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신뢰보 원칙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은 법령상 한계가 되는 것이고 부관이 그 주된 행정의 근거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내는 내용상 한계가 되는 것이고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되며 그 다음 법은요 일반법 원칙상 한계가 되는 것이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후부관이라는 것은 이 시간상 한계죠. 시간상 한계. 부관이라는 것은 주대행정행위를 발급할 때 함께 가는 게 맞는 건데 같이 동시에 붙여줘야 되는 건데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제 친구 명보가 죽었다고 했죠. 명보가 죽었습니다. 3으로 유감인데요. 뭐 안 죽었으니까. 명보동사입니다. 명보동사. 명보동까지는 학설에 제한적 긍정설이 인정하는 부분이고 판례가 추가한 부분이 바로 사정변경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명보동사에서 명은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죠. 그 다음 보는 뭐예요? 보는 사후부관 유보가 붙어 있었을 때고요. 그 다음에 동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을 때에는 사후부관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사는 사정변경이 있을 때죠. 아까 여기 있던 이 사예요. 사. 사정변경이 있으면 아예 그 부관배행제의 전체를 철회해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철회해버리는 거 플러스 8을 털어버리는 것보다는 부관 하나 더 붙여서 8을 무엇으로요? 6으로 내려주는 게 오히려 국민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사정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 판례 입장이죠. 지금 이 판례 입장에 사정변경이 있을 때 사후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의 사후변경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이 할 수 있느냐 없냐라는 문제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쪽에. 그렇죠? 이쪽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와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뭐가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 행정청이 자기의 의사로서 과연 부관을 붙일 수 있겠는가의 문제는 부관부가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꽂아놓고 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어폐가 있어요. 어폐가 있는데 하지만 분명히 뭐예요? 이런 식으로 붙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정상적이라면 이쪽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쪽이었다라면 재량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부관 붙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관 붙일 때 별도의 법적 근거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도의 법적 근거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처리하는 게 우선은 맞는 겁니다. 그렇죠? 가능한 것으로 처리하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한 행위들로 처리할 수가 있겠네요. 약간 아쉬움이 좀 남는 문제입니다. 뭐 한국사 문제, 뭐 서울시 7급처럼 이렇게 막 어처구니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정도 상황 아니에요. 씨발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요번 시험에는 씨발 할 게 없어요. 씨발 할 게. 이런 씨발할 할 때가 나오면 씨발을 하는 게 맞지만 아직은 씨발할이 없습니다. 뭐 행정법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죠? 모든 기출을 다 풀어봤지만 우리가 풀면서 그 정도 얼척없는 상황은 뭐 없었고요. 뭐 어느 정도 선회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행정계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계약은 프랑스에서 만든 개념이라고 했고요. 이 행정계약에는 뭐 더 들어갈 것까지는 없겠고, 걔네들은 처분도 행정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전해진 건 아니었었습니다. 이 걔네가 말하는 이 행정계약에는 우리식으로 치게 되면은 이제 공법상의 계약하고 행정 주체가 맺는 계약 말하는 거죠. 공법상의 계약하고 그 다음에 사법상 계약하고 이제 둘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주체가 맺는 계약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사법상 계약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행정계약하고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계약직 공무원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사라져서 1특기 정별계고가 이렇게 있었죠. 1특기 정별계고. 이 두 문자는 제가 사용하는 필요 최소한의 비례 원칙을 정확하게 충족하는 이 두 문자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외우셔야지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으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푸시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문제에 약 3분 정도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3분 넘어가면 내가 많이 더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직접 실험을 해봤다고 했습니다. 얘가 이제 경력직 공무원하고요.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 그 다음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개가 이제 사라졌죠. 이 세 개가 사라지고 네 개만 지금 남아 있는 건데, 과거에 이 계약직 공무원이 있던 시절의 문제가 여전히 계속 그냥 출제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공법상 계약이었었죠. 채용계약이.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공법상 계약 해지입니다.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여기 일반 공무원 여기 얘기하는 거죠. 징계처분은 처분이고 저것은 계약의 해지죠. 공법상 계약의 해지고, 행정절차법의 처분 절차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앞에 나왔던 행정절차법 23조 이유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처분 절차잖아요. 그렇죠? 처분 절차지 계약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입처지에였었잖아요. 신입처지에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대한 절차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계약은 결코 처분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처분 절차고 계약에 대한 규정은 없고 계약이 처분이 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여기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고요. 구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이거는 사법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재작년에 출제가 됐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뭘로 하면 되겠어요?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뭐죠? 쩐이죠. 그렇죠? 이게 들어와야지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원사업을 하겠다라는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각 회사에 대해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을 하고, 협약은 뭘 말하는 거라고? 공법상 계약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이 옆에 동작구청 건물에 가게 되면
LH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업무 협약, 이 공법상 계약이 되는 것이고 협약, 협정, 협의 이런 거 계약이죠. 각 주식회사의 협약의 불이행으로 얘가 이제 계약사항을 이행을 안 했어요. 사업의 실패가 초래된 경우에 사업을 잘 해야 되는데 실패를 했죠. 중소기업진흥원장이 협약에 따라 갑에 대해서 행했던 협약의 내용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갑에 대해서 행했던 그 협약을 해지하고 공법상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 다음에 지급받은 정부 지원금의 환수 통보를 했는데 이 환수 통보가 혹시 처분이 아닐까? 징수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겁니다. 이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로 1억을 줬다가 장애급여를 다른 민사보험, 사보험에서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럴 땐 징수 결정을 하는데 그 징수 결정은 급부하명이 맞아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뭐냐면 이 협약의 해지하고 이 지원금에 대한 환수 통보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하나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협약이 해지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부수적인 집행행위입니다. 단순히 부수적인 집행행위, 즉 이 법적인 행위라고 하게 되면 계약 해지를 한 행위, 이게 있었던 거고요. 이게 있었던 거고, 계약이 깨졌잖아. 계약이 깨졌으면 당연히 준 돈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건 그냥 사실적인 행위예요. 사실적인 행위, 단순 통보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한다. 협의 취득이요. 지금 여기에는 도시계획법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법으로 공공용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 문제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 판례는 이와 같이 공용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매수협의 계약, 이 매수협의 있죠. 매수협의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판례는 일관되게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으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학설은 간혹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실 거니까 판례 입장이죠. 판례는 협의 취득 전부 다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사경제 주체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 사법상 계약행위니까 처분 아니고 행정소송 못 제기하겠죠.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계약,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채용계약 역시 공법상 계약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법상 계약은 재량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기속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재량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나한테, 행정 주체한테 주어진 재량권이 1부터 10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1부터 10까지에 대한 법적 효과 선택의 재량을 의사합치라는 계약을 통해서 행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공법상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만료가 돼서 갱신 여부를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재량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법상의 계약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재량이, 인사재량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은 물론이겠고요.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행정입법이 다시 한번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 행정입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권리하고 또는 의무 쪽에 있어서 추상적인 법령,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 맞다는 거죠. 그 제정 여부 등은 부작위 위법 확인성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일반적 추상적 규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말을 하잖아. 이렇게 그냥 말을 하면은 있잖아요.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낮게 보시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전형적 법규명령하고 집행적 법규명령하고 처분적 법규명령이 이렇게 있잖아. 우리가 그냥 법규명령 그러면 특별한 말 없으면 이쪽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 법규명령이잖아. 그럼 얘는 처분이 아니야. 얘는 처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분이 아니죠.
부작위 위법 항해송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의 존재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신청권도 필요하고요. 근데 저 행정입법 행위 자체가 법규명령 자체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항해송이라는 건 제기할 수가 없겠죠. 다만 뭐는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공권력 행사의 행사, 불행사에 해당을 하니까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항고소송을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테고 또 다른 구제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항고소송은 안 되겠죠. 여러 번 나왔던 문제고 보건복지부 고신 구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는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이 가입자가 누구야?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고 요양기관이 있고 이 가입자가 나야. 그렇죠? 우리가 가입자예요, 국민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끝나는 게 아니죠. 어디 갔어? 오히려 여기서 소송을 제기한 건 제약회사였잖아요. 제약회사. 그죠? 한미약품 사건, 한국릴리제약주식회사 사건,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겁니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 한미약품 사건, 한국릴리제약주식회사 사건, 여기에서 나왔던 그 약제급여 상한 금액을 정했던 보건복지부 고시, 그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판례가 말했던 거는 국민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하고 그 다음에 공단은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 돈을. 그 다음에 저 요양기관, 저 병원이잖아. 병원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제약회사는 저 병원에다가 약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한을 받게 된단 말이야. 이런 측면에 있어서 4명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보세요. 직접규율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직접규율. 이거 얘기한 거예요. 대법원은 직접규율이라는 표현을 썼고,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자동적 집행력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게 바로 집행적 법규명령이죠. 이 집행적 법규명령은 이미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비록 이게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미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 예외적인 처분성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봤던 사건,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요. 행정규칙의 공표라고 했는데요. 공포 얘기는 공포. 그러니까 법규명령이라고 하게 되면 법률이나 법규명령은 별도의 효력 발생을 위한 공포가 필요해요. 공포가. 왜? 외부적 효력이 있으니까요. 외부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별도 공포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공포라는 게 행정규칙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뭐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이런 거 아닌 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고,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정해 공표하라. 또 나왔어요. 지금 3번째 나왔습니다. 뭐예요? 행정절차법 20조에 있는 처분 기준 설정 공표 얘기하는 거예요.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건 맞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행정규칙을 공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 공포해야 되는 거 아닌데 여기서 설정 공표를 하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정 공표를 하라고 하고 있다. 20조 규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 규정의 위헌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하자는 무효사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행정입법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위헌 위법한 명령 규칙에 근거한 처분, 이쪽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법률 원칙 위반 얘기하는 거죠. 위헌인 법률, 법률의 문제라고 한다면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법규명령, 법규명령에 문제가 있다면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행해진 처분은 무슨 처분? 법률유보원칙 위반이 발생했으니까 내용상 하자가 발생한 거고 위법한 처분이 되겠죠. 위법까지 연결시키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선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입니다. 위헌인 법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법규명령, 위헌 위법한 법규명령에 위헌 위법한 명령규칙 그대로 표현할까요? 명령규칙에 위헌 위법한 명령규칙에 근거한 처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은 뭐야? 법적 근거가 없이 처분이 행해진 거니까 법률유보 위반 발생을 하게 될 테고요. 법률유보 위반이 발생을 하게 될 테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는 내용상 하자, 내용상의 하자가 발생하니까 위법한 처분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위법성의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위헌 결정이 나온 다음이냐 아니면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이냐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순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까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는요, 위헌 결정이 먼저 나왔어요.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건 법률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헌 위법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건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 얘기하는 거죠. 이건 대법원 쪽입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확정, 최종적으로 위헌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처분이 나온 상황,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행정처분이 나왔다.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먼저 행정처분이 나왔어요. 그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근거해서 먼저 처분이 나온 상태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위헌 결정이 나온 거야.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위헌법률 심판 얘기하는 거죠. 위헌법률 심판, 밑에는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위헌 또는 위법하다, 위헌 또는 위법하다라는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법한 처분은 이제 위법한 처분이 맞는데, 그 위법성의 정도가 어떠냐? 위헌 결정이 나오고 나서 처분이 나오게 되면 이 판결문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결정문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을 또 범한 거야. 그래 버리면 얘는요, 무효 사유가 맞는 거예요. 얘는 무효 사유가 맞는 거고, 처분이 나오고 나서 그 법률 조항 또는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 또는 위헌 위법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나와버리게 되면 이거는 취소 사유죠. 이거는 취소 사유가 돼.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저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렇게 된 거란 말이야. 요것 때문에 얘가 위법해지는 거란 말이야.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과연 이게 위헌인지 위헌 위법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취소 사유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 이렇게 되겠고요. 9번 행정청의 확약입니다. 확약은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발령 불발령에 대한 자기구속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는 거죠. 확약이라고 하게 되면 확실한 약속, 확실한 약속. 이 확약은 언제나 수익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수익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은 수익적 처분을 발령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서 수익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그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같은 침익적 처분을 발령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서 수익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익적 효과가 발생을 한다. 행정청의 확약은 위법하더라도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력이라는 것이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얘는 지금 공정력입니다. 공정력인데 이 공정력에 대한 문제 과연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봐야 되냐면 3번 한번 볼까요? 4번 한번 볼까요? 3번 봅시다.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야, 너한테 내가 허가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한 다음에 사실적인 법률적인 상태가 변경되었다. 사정 변경이나 법령 개정이 발생을 했다는 거야. 사정 변경이나 법령 개정이 발생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예요. 별다른 의사표시는 바로 뭐예요? 이런 사정 변경, 법령 개정,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식의 철회 처분이 있어야만 그 확약의 효력이 소멸이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구속적 의사표시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구속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지켜야 됩니다. 우선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정 변경 등이 있을 때 얘는요, 별도의 철회 처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서 그냥 바로 그 자기 구속력은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다는 거지. 얘가 만약에 처분이었다면, 얘가 만약에 처분이 아니었다면, 얘가 처분이었다면 그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별도의 철회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처분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별도의 철회 처분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별도의 철회 처분이 없어도 된다. 밑에 얘기라는 거지.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확약은 처분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죠? 확약은 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4번 내려갑니다. 4번 가시면 행정청의 확약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가 법률상 이익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확약에 대해서 취소를 다툴 수 있겠는가? 확약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확약 관련돼서 불복하는 상황은 상대방 쪽하고 제3자 쪽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확약을 했습니다. 항상 무슨 거에 수익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수익적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 확약과 관련돼서 상대방이 어떤 불복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제3자한테 불복으로 나아간다. 이 확약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슨 행위가 되는 거야? 이 확약의 약속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바로 제3자효 행정 행위일 때 이겁니다. 약속한 행위가 제3자 행정이면 이 확약도 제3자효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나오는 걸로 약속을 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한테는 저 확약이 수익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3자 입장에서는 저 확약이 침익적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무엇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이거야. 확약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허가를 안 내주는 거지. 허가를 안 내주면 얘는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하는데 왜 나한테 약속한 대로 안 해주냐?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뭘 주장하겠어요? 약속 지켜 신뢰보호원칙을 주장을 하게 될 거라 이겁니다. 신뢰보호원칙 이게 논점으로 걸려요. 근데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저 확약 자체가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는 무엇을 제기하게 돼요? 확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얘는 확약 취소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확약의 처분성에 대한 문제는 어느 쪽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3자 쪽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확약의 처분성 문제는 제3자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확약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방금 뭐라고 했어? 확약은 처분이 아니라고 했잖아. 확약은 처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소송 못 제기하는 거죠. 그럼 다 끝났네. 처분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공정력은 없는 거죠. 공정력이 없으면 확약이 법에 위반돼서 위법하면 그냥 그 자체로서 무효가 돼버리는 것이지 취소 사유가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겠고요. 그 다음 재량행위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확약을 하려면 확약의 법적 근거가 별도에 있어야 된다. 확약은 기속행위에다가도 할 수 있어요. 재량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재량에서 많이 약속을 하긴 하죠. 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약속의 의미가 더 큰 건 재량행위 쪽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처분에 대해서 확약을 하는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이건 어디에 근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처분 권한. 그 확약의 대상이 되는 본처분 권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약에 할 수 있는 권한은 확약 권한은 처분 권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처분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약속 좀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처분 권한 안에 확약 권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통지입니다. 송달한다 얘기죠. 통지는 행정 주체 쪽에서 행정 객체 쪽에다 뭘 알려주면 우리가 그런 걸 통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행정 객체 쪽에서 행정 주체 쪽에다가 뭘 알려주면 우리가 그런 걸 신고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리한테 뭘 좀 알려주는 거예요. 통지를 하는데 지금 뭐 제소기간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송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소기간에 주관적 제소기간 안날로부터 90일이죠. 그 다음에 객관적 제소기간은 이튿날로부터 1년이죠. 했을 때 그 안날은 뭐라고 했어요? 처분의 무엇을 안날? 처분의 존재를 안날이죠. 존재를 안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분의 존재를 안날. 무엇이 아니고 처분이 위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처분의 위법을 아는 게 아니고 처분의 내용까지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아는 것도 아니고 처분의 존재를 안날인데 과연 이 안날은 과연 언제냐 이거야. 언제냐. 그랬더니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안날이라고 했죠. 현실적으로 안날. 현실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야 현실적으로 안다는 게 어느 정도인데 하니까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된다라고 했어요.
알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된다. 알 수 있는 상태 어느 정도 되면 되는 건데 그 사람한테 직접 손에 넘겨줘야 되는 거냐 이거 통지서를.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뭐 동거인, 동거인 등의 동거인 등 뭐 아니면 사무원도 상관없겠고요. 동거인 등의 어떤 사람에 대해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자,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자 손에, 할 수 있는 자의 손에 그 통지서가 도달하면 충분한 겁니다. 전달을 해주겠죠. 처분의 통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한 거고, 그렇죠. 객관적으로 처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면 된다. 객관적으로 이 정도면 객관적이다 이거예요.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자의 손에 들어갔으면 객관적으로다가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라고 볼 수 있다. 처분서를 보통우편의 방법, 여기 보면 등기우편과 보통우편이 이렇게 있어요. 보통우편, 등기우편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우편은 배달사고가 많잖아요. 그죠? 배달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발송한 경우에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제대로 도달했다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데 이 등기 생각해봐. 등기 같은 경우에 추정할 수 있어요. 등기 같은 경우에는 왜? 상대방 사인 받잖아. 우편 송달의 경우라고 했을 때 등기 수취인이, 그런데 등기면 우선은 얘는 이제 예외 얘기하는 거야. 원칙적으로는요, 송달됐다고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데 예외 상황이에요. 한번 꺾기 들어갑니다.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주민등록지에다가 송달을 한 거야. 우편물의 도달 사실을 도달이 돼야지만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도달 사실을 처분청이 따로 입증해야 되냐? 따로 입증해야죠. 그죠? 거기 살고 있지 않다면, 이거예요. 않다면이라는 변수가 하나가 달라붙은 거예요. 보통 우편이면 도달 추정이 안 됩니다. 근데 등기 우편이면 도달 추정이 됩니다. 이게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안 살면 어쩔 겁니까? 안 살면, 그죠? 안 사는 경우엔 그렇지 않다. 그 다음, 구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웹사이트, 게이 웹사이트 얘기하는 거죠. 그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을 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옛날엔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이게 아니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위원회, 이게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 이 결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고시, 이 고시가 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 비로소 하나의 처분이 나온 거예요. 하나의 처분이. 두 개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하나의 행위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웹사이트 운영자한테 별도의 통지를, 개별 통지를 해줘야 되냐 이거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일반 처분이니까요. 이건 일반 처분입니다. 청소년 만약에 유해 매체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일반 처분이다. 유해 매체물로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도서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청소년 유해 매체라고 표시해야 될 의무가 부과돼요. 그거 제작하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이 도서를 판매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청소년한테 판매해서 안 되는 금지 의무가 부과가 돼요. 그러면 그 제작자하고 판매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판례가 일반 처분이라고 봤어요. 일반 처분이라 봤고, 우리 일반 처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고시되고 나서 며칠 뒤에 효력이 발생해요. 행정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라는 일반 공고문서 제6조 적용을 받아가지고 5일 뒤에 고시의 효력,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일반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 처분과 달리 판례가 일률적으로 규율을 하기 위해서 그 효력이 발생한 날 모든 사람이 처분의 존재를 알았다라고 의지하자라고 했잖아요. 알았다라고 의지를 하게 되면 주관적 제소기간에 적용을 받아서 90일 안에 불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인정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요 사건은 좀 특이했던 게 이게 5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5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고시를 할 때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명시를 해버리면 그날이 되는 거고,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5일 뒤가 되는 거거든. 이건 명시가 있었어요. 명시가 있었기 때문에 5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주관적 제소기간으로서 일반 처분이야. 일반 처분 안 것으로 의제되고 90일 되는 겁니다. 얘한테 별도의 통지 필요 없다. 이거야. 별도 통지 필요 없다. 일반 처분이니까. 네, 11번입니다. 판례에 의할 때 기업과 니은에서 갑과 을이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는, 이건 뭐 한방인데요. 같은 얘기예요, 지금. 네. 이런 문제가 좋은 거예요. 뭐 이것도 뭐 사례라고 보면 사례가 4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법관 갑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 수당액이, 얘가 이제 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직 수당을 받았는데, 구 법관 및 법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명예퇴직 수당에 미치지 못한다. 뭐예요? 부족한 금액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주장을 하면서 그 차액에 대한 지급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행정청은요, 법원행정처장이에요. 누가 아니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는 법원행정처장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을이 군인연금법령에 따라, 이건 이제 군인 이 사건도 있고요, 일반 공무원 사건도 있고 한데 뭐 같은 원리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서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에, 이미 지급을 받고 있는 중이죠. 받아오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고,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보수 규정에 의한 호봉이나 봉급액의 개정으로 법령이 개정이 됐어. 개정이 되어서 퇴역연금액이 변경되어 국방부 장관이 을에게 법령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의 감액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뭐 지급정지가 된 거야. 지급정지가 줄어버렸단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변호사 시험 사례형 문제 출제가 됐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둘 다 미지급분, 부족한 지급분, 미지급분에 대한 추가 지급 신청을 한 거예요. 그거 내놔라. 추가 지급 신청을 했는데, 이 추가 지급 신청에 대해서 거부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 거부를 했는데, 이 소송을 항고소송으로 제기될 것이냐, 아니면 당사소송으로 제기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오케이. 그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거꾸로,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 이게 두 번째 상황이에요. 판례가 이 순서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우리한테 유명하게 알려진 거는 밑에 건데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먼저 이 퇴직연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합니다. 지급 신청을 해요. 돈 달라. 나 퇴직했는데, 나 퇴직공무원이야. 돈 줘. 라고 했어요. 둘 다 똑같아요. 중간에 조금 상황이 바뀌어요. 지급 신청을 했는데 지급 결정이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부분이 나와야지 나머지가 무슨 말인지가 결론이 나와야. 지급 결정이 나왔어. 이 지급 결정이 뭐냐는 거예요. 이 지급 결정이 과연 뭐예요? 저 법원행정처장이요, 명예퇴직 수당을 주겠다는 지급 결정을 지금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지급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돈을 받다가 일부가 감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 결정이 나왔지, 이 지급 결정은요, 그 퇴직연금 등의 지급 대상자라는 것만 확인해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장애급여 지급결정이라거나, 아니면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결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결정, 보훈급여 지급결정으로서 국가유공자 해당 결정,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이거는 확인이라고요. 확인입니다. 다시 말해 확인,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라고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라고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위는 행정청이 그 법적 효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법에 정해진 그대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 발생하도록만 해주는 거잖아, 행정청은. 그러면 구체적인 권리, 지급 청구권, 구체적인 금액은 어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 정해져 있는 거야? 법에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되는 거야. 뭘 비교를 하는 거냐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 지급 결정과 같이, 그게 만약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잖아.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경우와 같이 그게 있잖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잖아. 이게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잖아. 그러면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의사작용이 개입되잖아. 행정청이 결정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내가 정하는 대로, 이거예요. 정하는 대로 지급하겠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결정한 대로 주겠다. 이런 거예요, 돈을. 그런데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주겠다는 거야? 정해진 대로 주겠다 이거야. 정해진 대로 지급하겠다. 얼마나 달라 지금, 그치? 정하는 대로하고 정해진 대로는 엄연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정해진 대로 이 부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지급 결정이 나왔잖아. 이게 나왔는데 얘 위에 같은 경우에는요, 법령 개정이 있는 거야. 법령 개정이 있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령 개정은 없었어요. 법령 개정이 없었어요. 법령 개정이 있다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지금까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자기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일부 기여금을 있잖아, 쌓아놓잖아요. 나중에 그 퇴직연금을 받잖아. 그거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이었었어, 공무원은. 국민연금이랑 비교했을 때. 그런데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법이 개정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면 2025년쯤 되잖아요. 이거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연금 못 받아요. 여러분들 공무원 되실 거예요. 네. 그래도 그게 나아요. 그죠? 연금 못 받아. 이제는 뭐야?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걸로 바뀌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주머니 열어서 줘야 되는 거야. 왜? 지금까지 선배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너무 많이 가져가서 그게 바뀌고 있는 거야. 법이 바뀌고, 이제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달에 만약에 나한테 월 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번 달에 100만 원이 들어온 거지. 뭐한 짓이야? 이래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지급정지 당한 겁니다. 반 부분이 지급정지가 된 거야. 얘는 뭐라고요? 여기다 쓸까? 얘는 지급정지. 판례는 이거를 지급정지라고 표현했어요. 지급정지. 200이 들어오다가 100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일부 지급정지가 된 거죠. 지급정지가 된 거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에요. 법 개정된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건 너무 적게 준 거 아니냐 이거예요. 부족한 금액이에요. 부족한 금액. 부족한 금액 내놔라 이거예요. 부족한 금액 내놔라. 얘는 이제 위에 기억 부분이죠. 나 200을 받을 줄 알았어, 한 달에. 근데 처음 입금을 받고 보니까 100이 들어온 거야. 지금 장난해? 이렇게 돼서 법 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이걸 얘기한 거지. 야, 뭔가 적어. 추가 지급 신청을 한 거예요. 추가 지급 신청을 한 겁니다. 이 추가 지급 신청, 그래서 이제 몰려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몰려 들어가고 추가 지급을 해달라. 그 미지급분에 대해서 제대로 달라. 추가 지급을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거부를 한 겁니다. 이 거부가 처분이냐고요. 추가 지급을 하겠다, 거부를 하겠다라는 게 이게 처분이냐 이거예요.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얘네들 같은 경우 이 거부라는 의미는 있잖아요. 법에 따랐을 때 금액이 그렇게 산출됩니다. 그냥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 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 거부가 처분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식의 사건에서 항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을까? 있지. 어디 있어? 여기. 이거 안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 이거 안 나오면, 그치? 처음에 돈 줘라고 했는데 싫어라고 지급 거부를 해버리게 되면 이거 분명히 준법률 행위적 처분이잖아. 처분에 대한 거부니까 여기서 들어가면 이렇게 공격할 때는 항고 소송이에요. 이렇게 공격할 때는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급결정 나오고 뒤쪽 상황은 당사송이야. 뒤쪽 상황은.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당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송 있는 건 다 깨면 되는 거예요. 취소송 얘 깨졌고 얘 깨졌으니까 1번이네요. 다 당사송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은 그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 대표자가 청구인이 돼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요, 대표이사가 그 소송을 대신 수행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소장의 원고 자리에다가 심판 청구할 때 청구인 자리에다가 회사 법인이나 이름을 적습니까? 아니면 그 대표자 이름을 적습니까? 당연히 회사 이름을 적는 거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권리 능력이 없는, 법인격이 없는,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단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대표자나 관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법인격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대표자나 관리자가 있으면 소송 제기하는 건 당연히 됩니다. 큰 의미 없어요. 법인격이 있다 없다는. 그러니까 대표자가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대표자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종중이나 교회의 이름으로 소송과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특정 승계에는 양도양수한 거야. 양도양수. 이렇게 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 허가를 받아서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가 있다. 청구인의 지위를 어떤 경우겠어? 갑이라는 사람한테 영업정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갑한테서 얘가 그거를 양수를 받은 거죠. 지위승계 신고도 해서 수리도 나온 거죠. 이제 영업자는 을입니다. 이제 영업자는. 그러면 그 영업정지에 대해서 을이 다툴 거 아니겠습니까? 허가 결정 받아서 청구인의 지위 승계받을 수 있어요. 승계받을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거 허가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허가를 안 해주게 되면은 이럴 때는 여기에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는 2010년도 1월 25일 날 도입됐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행정소송 같은 경우 행정소송법에서 뭐 집행정지라거나 소송 참가라거나 소변경이라거나 이런 데 보면 그 절차에 대한 불복을 할 때 뭐 하라고 했어? 즉시 항고 제기하라고 했죠? 즉시 항고. 여기에는 그 즉시 항고 대용으로 이의 신청이라는 게 마련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심판 절차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의 즉시 항고 대용입니다. 대용품이에요. 이게 마련이 되어서 이제 행정심판이 사법 절차로서의 제대로 된 그것을 마련이 된 겁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에서와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 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이거는 판례가 1, 2, 3 들어왔던 판례죠. 1, 2, 3 들어왔었어요. 어떤 1, 2, 3가 들어왔었어요? 소송하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가는 거야?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가 되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행정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행심위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행정소송이 있죠. 행정소송은 사법부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입니다. 여기서 사법 절차는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사법 절차. 행정심판은 우리 헌법 제107조 3항에 따르게 되면 행정심판은 사법 절차를 준용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도 준사법 절차야. 여기까지가 사법 절차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법 절차야. 그러니까 얘는 사법 절차고 얘는 사법 절차입니다. 얘는 사법 절차고 얘는 사법 절차가 아니에요.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는 사법 절차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얘는 단순히 내부적인 시정 절차에 불과하다 이거야. 내부적인 시정 절차에 불과하다. 그러면 사법 절차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면 처분권주의가 중요한디 이거예요. 처분권주의가 중요한디. 그러면 처분권주의 적용이 안 되고 적용되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소송 쪽에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얘기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소송 쪽에서 어떻게 했었어? 기사동이 깨지면 사유의 동일성이 깨지고 처분의 동일성이 깨지고 소송물의 동일성이 깨지고 처분권주의에 반하니까 기사동이 유지돼야 된다. 당초 사유와 다른 사유 사이에 기사동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 처분권주의였다고. 처분권주의. 그러니까 기사동은 어때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 대한 이 전제조건, 이 요건이 여기에는 필요가 없어요. 기사동 없는 사유로 막 바꿔도 돼. 막 바꿔도 돼. 그런데 여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쌤쌤이 이겁니다. 쌤쌤이 행정심판에도 기사동에 대한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판례가 판시를 했죠. 그리고 이의신청은 아니다라고 해버렸고요. 또 다른 판례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이 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고 그 처분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므로 당사자나 법원은 이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으면 소송을 어떻게 제기해? 그치? 소송을 어떻게 제기해? 여기서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는데 그게 만약에 인용재결이라고 하게 되면 기속력이 인정되는 건 맞아. 그렇죠? 여기까지는 맞는 거야. 49조의 기속력 규정 있잖아. 근데 이제 뒤쪽이 틀린 거야. 뒤쪽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기판력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기판력이야. 모순금지요.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건 기판력이잖아. 앞부분은 기속력이잖아. 그렇지. 여기에도 이것도 분명히 행위심판이니까 기속력이라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기판력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야. 예, 우리 효력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 우리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 판결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재결처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요래 이렇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재결처분이 이렇게 있죠. 예, 재결처분이 이렇게 있고, 예, 그 다음에 확정판결, 예, 판결입니다. 예, 확정판결이 요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예, 우리 행정처분에는 무슨 효력들이 인정됩니까? 행정처분의 첫 번째 공정력이 인정되죠. 예, 공정력이라는 게 인정됩니다. 이 공정력에는 협의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이 이제 포함되겠죠. 그 다음 또 어떤 게 인정됩니까? 여기에는 이제 존속력이라는 게 이렇게 인정이 되죠. 예, 존속력, 형식적 존속력으로서의 불가쟁력과 실질적 존속력으로서의 불가변력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거 있습니까? 강제력이라는 게 인정되죠. 강제력, 행정의사의 강제력이라는 게 인정되는데 이 강제력은요, 예, 직접적 강제수단에서의 집행력이라는 거하고 간접적 강제수단에서의 제재력이라는 게 이런 게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요것들은 재결처분도 역시 마찬가지야. 재결처분도. 그런데 우리 그냥 요 재결처분과 확정판결, 심판과 소송은 우리 지금 둘 다 사법 절차라고 했으니까 사법 절차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예, 그 측면 한번 생각해 볼게. 예, 내가 이제 사법 절차의 측면에 생각할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게 불자판형 세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불자판형 세속. 불자판형 세속. 예, 얘도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얘는 확정 필요 없어요. 확정 송달되면 얘는 예,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결처분 같은 경우에는 예, 불자판형 세속 이렇게 들어가잖아. 예, 불은 뭐예요? 불타는 가슴으로 이거라고 했지, 그치? 뭐야? 불가쟁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자박력, 불가변력 이런 게 인정되죠. 겹치잖아 여기에는 불가변력, 그렇죠? 재결처분 중간 껴있는 놈이야. 샌드위치. 여기에 기판력이 있죠. 기판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형성력, 대세효, 기속력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불자가 뭐에 판형을 만들어 금강경의 판형을 만들어 세속을 교화하는 거잖아. 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에 주목을 하라는 뜻이야 지금? 예, 기판력. 여기에 주목하라고. 기판력. 이미 판단은 끝났다. 이 기판력이 어디엔 없어요? 기판력이 재결처분엔 없다고. 기판력이 행정처분엔 없다고. 만약에 여기 위쪽에 행정처분에 기판력 있으면 심판소송 없어. 예, 재결에 기판력 있으면 그에 대한 소송 없어. 끝난 거잖아. 그렇죠? 기판력은 없단 말입니다. 재결에는 기판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질문을 한 거고요. 이것도 뭐 예, 작년에 뭐 판례가 몇 개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게도 이거 참 거꾸로 얘기하셨네. 그죠? 예, 일부러 그냥 페이크 한번 들어오신 거야. 밑에 때문에 그래. 밑에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행정청에게도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가 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피고행정청한테 소장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다가 제출해야 된다고. 법원. 요거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에는 요 법원, 여기에는 행정심판위원회. 이게 두 개가 심판기관이잖아. 심판기관인데 소송은 심판기관인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해야 되고 이거는 심판청구서지. 심판청구서는 어디다 제출하냐 이거야. 이거는 피청구인에게도 제출할 수가 있어요. 피청구인에게도. 그걸 질문한 건데 이게 사실은 순서가 거꾸로야. 거꾸로. 예, 여기서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요게 이렇게 추가된 거예요. 이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2월 29일입니다.
행정심판법 2008년도 개정 전까지는 무조건 피청구인한테 제출해야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행심이 직행을 허용하게 된 겁니다. 2008년도 이후에 원래 여기였다가 이쪽이 확장된 거야. 이렇게 확장이 된 상황인 건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심판기관 이렇게 잡아주려고 이게 추가된 것처럼 말을 바꿔서 얘기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요. 오케이. 네, 그다음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 청구 기간을 법정 심판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 오고지 오고지를 한 거지. 청구 기간 부분이에요. 청구 기간에 대해서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오고지를 했다. 오고지의 효과 얘기하는 거죠. 불이익 방지 규정.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에 심판 청구하면 되는 거다. 이거죠. 그 심판 청구는 법정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나 행정소송 그렇지 않다. 이건 행정심판법 27조 5항에 있는 오고지입니다. 6항은 불고지고 오고지 121이라고 잘못 알리면 그 안에만 제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우리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행정심판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행정심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지제도와 관련된 문제로서 밑에다가 이제 행정소송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렇게 이제 두 개 한번 비교해볼까? 고지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겁니다. 오고지나 불고지나 이런 고지 의무 위반이 발생을 했는데 이 고지라는 것은 처분 절차잖아요. 처분 절차니까 그 내용은 원래 어디 있어야 돼? 행정절차법에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행정절차법. 여기 중간에 있을까요? 행정절차법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행정절차법에 그 고지제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 근데 행정절차법에 고지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아닌데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잘못 알려줬을 때 이랬을 때 대책 규정이 있냐 이거야. 대책 규정이. 얘는 일반법이잖아. 그죠? 이 고지에 대한 일반법이야. 그럼 이건 어때? 이거는 여기에다 특별법 한번 깔아봐. 특별법. 아주 특별한 법이야. 특별법. 행정심판이면은 행정심판법. 행정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소송법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쪽에 고지제도 위반했을 때 그 불이익 방지 규정이 있냐 없냐? 여긴 있어요. 여긴 있고 여긴 없단 말이에요. 여긴 없어요. 행정소송법에는 고지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 전혀 없잖아. 여기에는 27조 5항에 저 사건 같은 경우 27조 5항에 오고지 효과 규정 있죠. 특별법에서 이미 카바 끝냈어. 카바 끝냈으면은 이거 필요 없는 거지. 그죠? 필요 없는 거예요. 갈아 넣어. 이거야. 너 필요 없다. 이렇게 보내버렸어. 보내버렸는데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제소기간을 긴 기간 잘못 알렸거든? 그에 대한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으면 얘가 필요하지. 도와줘! 이렇게 가서 도와줘! 그런데 가니까 뭔 일이 생겼어? 가니까 얘도 없어. 얘도 행정절차법에 오고지의 효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야.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례가 그 다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있잖아. 너 친구 행정심판법에는 그래도 오고지의 효과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거 좀 이용하면 안 될까? 이렇게 가요. 요거를 이렇게 좀 유추 적용하면 안 될까? 둘 다 사법 절차인데 어떻게 안 될까? 그러니까 판례가 꺼져. 그런 거야. 꺼져. 심판과 소송은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오고지 효과 규정이 행정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소기간 잘못 알려줬으면 그건 어쩔 수 없다. 누가 믿으랬냐? 이런 시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정소송법의 오고지 효과 규정은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낸 거야. 개정안에는 오고지의 효과 규정이 심판법 27조 5항 같은 게 있어요. 하지만 27조 6항 같은 불고지 효과 규정은 개정안에도 없습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임시처분도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죠?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 23조, 행정심판법 같은 경우에는 30조에 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처분이죠. 행정소송법에는 없고,
없고 행정심판법에는 31조에 가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죠. 물론 이제 임시적 금지를 명하는 가금지는 없고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이행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예방적 금지 심판은 없고 의무 이행 심판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가이행만 포함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있어요. 있고요.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 1월 25일 날 행정심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친구고요.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것 좀 여러분들 살짝 까다로웠을 수 있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지잖아. 그죠? 네, 지금 집중이 하나도 안 되고 있죠? 네, 아니야. 집중을 여러분 잘 하고 있어. 네, 근데 혹시 떨어질까봐. 예, 이렇게 봅시다. 부작이야, 부작이. 예, 부작이 무응답을 하고 있어요. 무응답. 부작위를 하고 있는데 소송하고 심판하고 한번 가봅시다. 소송이든 심판이든 간에 부작위에 대한 쟁송 절차는 한 개씩밖에 없다? 한 개씩. 여기에 뭐 있어? 심판에는 의무이행 심판 이거죠. 의무이행 심판. 그 다음에 소송 같은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있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있단 말이야. 본안에서 어떨 때 인용될까요? 본안 요건. 본안 요건. 이거 어떨 때 인용돼요? 어떨 때? 그리고 나서 인용이 되면은 어떤 판결과 어떤 재결 나오는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거 맞아. 부작위가 위법하면 돼. 그쵸? 부작위가 위법하면 된다. 오케이. 얘는요. 부작위만 위법하면 게임 끝. 예, 이게 맞아요. 부작위만 위법하면.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의무이행심판하고 취소심판은 적법과 그 다음에 적법 위법 정당부당에 대한 심사도 할 수 있지. 그거 이렇게 딱 갖다 그대로 이렇게 갖다 놨다 잘했네. 그치? 누가 봐도 페이크 당할만해.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행정심판이고 또 무효확인 심판이 아니니까 부당심사 할 수 있는 거 맞고 그 정도 어설프게 공부했으면 바로 당하는 거지. 위법 부당하면 그러면 인용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맞지. 왜? 얘는 절차적 심리만 하잖아. 얘는 모두예요. 얘는 무응답이라는 거 응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절차적 심리와 함께 그런데 어떤 응답을 해야 되나 실체적 심리까지 하잖아요. 실체적 심리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부작위가 위법했을 때 인용되는 게 맞는데 얘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무응답이 잘못됐어 이거잖아. 무응답이 잘못됐어. 그런데 무응답이 잘못됐으니까 허가해줘. 이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 무응답이 잘못됐으면 말해 임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허가라는 말을 해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서는 어떨 때 인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작위 의무가 인정돼야 돼요. 여기서는 행정 개입 의무. 오케이? 행정 개입 의무. 작위 의무가 인정되었을 때 행정 개입 의무가 인정되었을 때 행정 개입 의무. 다시 말해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의 요건도 충족이 됐고요. 더불어 나아가서 이게 기속행위여야 돼. 만약에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재량이 0으로 수까지 됐었어야 돼. 그래서 행정 개입 의무가 인정됐을 때만 그럴 때만 야 쟤한테 허가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이랑 달라.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 얘가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정 처분 명령 제결밖에 안 돼. 딱 허가해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인용이야. 그러려면 행정 개입 의무가 인정될 때만 인용이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저 직접 처분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직접 처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심판법 50조에 있는 직접 강제로서 직접 처분제도 말하는 게 아니야. 저 그냥 페이크야. 교수님들 중에 간혹 그 처분 재결에다가 직접이란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직접이란 표현.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직접 처분제도하고 헷갈리잖아. 직접이란 표현 쓰면. 그쵸? 여기서 인용이 되잖아요. 인용이 되면 CF 우리 의무이행 소송까지도 한번 비교해볼까? 여기서 인용되면 뭐 나옵니까? 여기서 이렇게 인용되면 뭐 나옵니까? CF 그 다음에 여기서 의무이행 소송에서 CF 의무이행 소송이 만약에 있었다고 쳐 우리한테
의무이행 소송이 있고 여기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이 인용되면 뭐가 나오는 거냐는 거야. 뭐가 나와요? 여기서 인용되면 이건 그냥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밖에 안 나와. 부작위가 위법해 라고 그것만 확인해주고 게임 끝나는 거야. 뭐 더 해줘 얘가. 절차심리밖에 못하는 애인데.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몇 조에 있어? 43조 5항에 보시게 되면 심판법에 처분을 하거나 이게 나오죠. 처분 재결, 형성 재결입니다. 적극적 형성 재결, 처분을 하거나 또는 피청구인에게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처분 명령 재결, 처분 명령 재결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 의무행송 비교해봐. 이 의무행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이거 똑같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 뭐 여기 의무행 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게 행정개입 의무가 인정될 때만 인용될 수 있다겠지?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쌤쌤이 이렇게 됩니다. 얘도 당연히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소송이면 자기 의무 인정될 때만 인용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이게 없어. 처분 재결이. 여기엔 뭐만 있냐? 여기에는 처분해라. 쟤한테 허가해라. 이렇게 처분 명령 판결밖에 없단 말이야. 처분 명령 판결밖에. 그럼 저기서 하고 싶은 말은 직접 처분을 한다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재결의 형식으로, 여기선 판결의 형식이 나와야 되겠지? 재결의 형식으로 행심위가 처분을 해줘버릴 수 있다 이거야. 해줘버릴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실무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 이거 인정한다고 쳐. 하지만 여기는 그런 거 없잖아. 여기는 의무이행 소송에도 없어요. 알겠어요? 의무이행 소송에도 저 직접 처분을 하는 처분 재결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럼 어디가 틀렸어? 이 의무이행 심판 여기에는 이게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밑에는 맞고 이게 틀린 거야. 알겠어요? 이게 틀린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잠깐 쉬다가 하겠습니다.